박 대통령이 1962년 수교 이래 우리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이란 땅을 밟게 됩니다. 2박 4일 동안의 국빈 방문 일정에서 어떤 유의미한 성과를 낼지 주목되는데요. 김광덕 데일리 한국 뉴스본부장,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박 대통령이 오늘 이제 2박 4일 일정인가요? 이란 국빈 방문을 위해 오늘 출국을 했는데 이 양국 수교 이래 우리나라 정상으로서 첫 방문인데 좀 주요해서 좀 살펴볼 관전 포인트를 좀 얘기해 주신답니다. 저는 대략 한 3가지 정도로 짚어볼 생각인데요. 첫 번째는 경제입니다. 예. 이 이란이 아시다시피 핵개발 때문에 상당히 국제 제재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핵무기를 포기하면서 지금 이제 서방에서 제재가 풀리면서 네. 이 풀린 지 107일 만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란이 지금 서방 경제가 이제 그 제재가 풀리면서 연 한 8% 정도의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 제2의 중동붐 또 이렇게 마지막 남은 중동 시장의 블루오션이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그 경제사절단을 236명을 대동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예. 역대 아마 이 경제사절단 같이 가는 규모가 최대 규모일 정도로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지금 세일즈 외교라는 측면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북한입니다. 북한인데 이 지금 아시다시피 그 이란이 상당히 핵무기 개발에 의욕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 예. 과정에서 북한과의 협력 그리고 또 이란이 그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됐던 측면들 네.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근데 이란이 결국 핵무기를 포기하고 이 평화적인 목적으로 핵개발에만 이 방향을 전환함으로써 아마 그런 메시지들 북한에게 이란처럼 이렇게 선택을 한다면 북한도 충분히 기회가 있을 것이다. 예.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뭐냐면 예. 1978년도에 사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란을 방문하려고 하다가 네. 1979년 이란 혁명 때문에 포기하고 본인이 또 11.6 사태 때문에 이제 서가시는 바람에 무산되었는데 예. 이 그 따님인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한번 방문하려다가 못 갔던 그 이란에 대한 예. 그런 또 나름대로의 추억이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본부장님? 저는 아까 예. 3가지를 잘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주목할 포인트는 예. 지금 총선 패배 이후에 참패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30% 전후로 떨어졌는데 과연 이번에 이란 방문이 네. 그러한 지지율을 바닥을 치고 반등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느냐? 예. 보통 해외 방문을 한 경우 3 내지 5% 지지율이 오르거든요. 보통은. 예. 그러나 이번 참패 이후에 과연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떨어지게 되면 레임덕이 조기화될 수가 있는데 네. 여기서 국정운영 동력을 살릴 정도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 예.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느냐 하는 게 이제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우리 재미있는 건 아까 그 한국하고 이란은 처음으로 수교 1960년 수교 이래 처음으로 방문하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오래된 친구예요. 예. 하나 재미있는 게 지금 강남에 테헤란로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테헤란로가 왜 생겼냐면 1977년에 당시 테헤란 시장이 서울을 방문했을 때 그 방문한 거 기념하고 그다음에 서울 테헤란 그런 자매 결연을 맺으면서 그 테헤란로를 만들었는데 예.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한번 주목할 대목입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각 당 상황을 한번 짚어보죠. 오늘 새누리당이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이제 마감을 하는데 대진표 확정이 됐습니다. 나경원, 유기준, 정진석 이렇게 이제 3파전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가장 큰 변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신다면. 결국은 지금 이제 네. 친박이라는 네. 그 지금 계파가 사실 이번 총선에서도 최대 계파로 떠올랐지 않습니까? 예. 과연 친박계가 그러면 지금 계파 투표를 할 것이냐, 네. 아니면 나름대로 소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그냥 풀어놓을 것이냐. 예. 이것이 아마 저는 최대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제 계파 투표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지금 이제 계파 투표 양상은 별로 큰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이 최경환 그 친박계 자장이라고 하는데 최경환 의원이 이 유기준 의원이 이번에 친박계 대표인 양 출마 선언을 하려고 했을 때 예. 그게 강력하게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예. 청와대에서도 이 유기준 의원에게 박근혜 대통령 팔지 마라. 네. 그렇게 강력하게 태클을 거는 걸 보면 네. 아마 지금 이 원내대표 경선에서 계파의 색채가 드러나는 부분이 예. 아마 당의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향후 이 당권 구도를 정립하는 데 있어도 예.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그 각 당선자들의 그 소신에 따라서 투표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냐. 예. 그 부분도 좀 봐야 될 대목이긴 하지만 네. 그런 양상으로 간다고 한다면 결국 그러면
이 지금 나경원 의원과 예. 정진석 당선자 간의 이 2강 대결이로 압축되지 않을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나경원 의원은 지금 그 서울 사선 의원으로서의 이 지금 본인이 이 새로운 3당 체제에서 새로운 인물이 원내대표, 원내사령탑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예. 정진석 당선자는 청와대 정무수석을 했고 박지원 원내대표 내정자 국민의당 예. 그 하고 상당히 호흡이 맞다. 그런 측면에서 구간이 명간이라는 그런 조금 캐치프레이즈로 이렇게 나뉘지거든요. 그래서 예. 과연 이 당선자들이 소신투표 양상에서 예. 어떠한 부분을 눈여겨봐서 누구 손을 들어줄지 그것이 하나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최경환 의원이 이제 유기준 의원에 대해서 이제 친박 단일 후보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친박계 지원을 좀 받기 어려운 상황에 몰려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기준 의원의 당선 가능성 좀 낮다고 보셨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유기준 의원은 그러니까 친박 후보가 아니다라고 예. 선언함으로 인해서 예. 친박계의 다수의 의원의 지지를 받기는 굉장히 어렵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유기준 의원이 뭐 그런 걸 떠나서 개인적으로 그동안 굉장히 원내대표를 할 이런 역량을 많이 쌓아오고 준비를 해왔다면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그 전에 충분히 그런 과정을 거쳐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뭐 해수부 장관을 하고 그 다음에 국가 경쟁력 강화 포럼이라고 하는 친박계 모임을 주도는 해왔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일단 이 개파가 집중적으로 찍어주는 이런 건 없음으로 인해서 예. 역시 이번 선거는 정진석 당선인과 나경원 의원의 양강 구도가 아니냐 하는 게 아직은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 여기서의 변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친박의 일단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예. 분화의 초기 증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한 후보로 가는 건 없는데 네. 친박의 과연 다수가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 네. 또 하나는 또 친박도 지금 분화 과정에 있어서 소위 최경환계, 뭐 서청원계 또 여러 가지 지역별로 나뉘는데 네.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하는 최경환계가 지금 뭐 여러 소문이 있거든요. 예. 서청원 의원 측은 좀 원로들은 좀 정진석한테 좀 가까운 거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데 최경환계가 과연 어느 쪽으로 가느냐 예. 이런 게 이제 궁금한 관전 포인트고 또 하나는 박지원 원내대표에 맞서는 예. 굉장히 정치 뭐 8단 9단이라고 알려진 박지원 원내대표에 맞서는 네, 네. 사람이 누가 과연 적합하냐 예. 이런 데서 정진석 후보는 박지원 원내대표 오랜 경험을 오랜 교육 관계와 잘 아는 사이라는 걸 내세우고 있는데 예. 또 나경원 의원은 굉장히 그런 오히려 이러한 좀 올드한 원내대표한테는 오히려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나가는 그런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의 최다선 또 당의 그 여성 의원들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이제 사선고지에 올랐기 때문에 그 또 김재경 의원까지 이제 그 러닝메이트로 하면서 또 영남권도 좀 이렇게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갖췄는데 나경원 의원의 어떤 그런 모습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나경원 의원의 이번 도전을 저는 상당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나경원 네. 의원이 사실은 지금 약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서 사선 의원이거든요. 서울에서 예, 사선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네. 서울에서 사선 의원이고 그것도 한 지역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이 비례대표 시작해서 중구를 거쳐서 지금 동작이라는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의 흠지라고 할 수 있는 동작에서 지금 재선을 일궈냈거든요. 그래서 사선인데 예.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여성이라는 겁니다. 네. 여성 의원이 지금 이제 원내 사령탑이 여당의 원내 사령탑이 되면 그것도 우리나라 이 정치상의 새로운 기록으로 네. 등장할 수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 나경원 의원이 과연 그러면 박지원 그 국민의당 원내대표에게 맞설 수 있는 정치력과 협상력을 갖췄느냐. 예. 그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캐치 마크를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보면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 한다면 네. 어떻게 보면 이걸 잘 처리하고 한다면 자신에게는 정치적 도약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아마 그 새누리당 당선자들 입장에서도 예. 나경원이라는 선택지를 놓고 고민을 좀 많이 할 거예요. 과연 이분이 잘 그러면 박지원이라는 또는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 초초맹강들하고 사이에서 얼마만큼 해낼 수 있을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경원 의원이 지난 2011년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가서 나름대로 그때 당시 박원순 후보와 상당히 그 만만치 않은 싸움을 보여줬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본다면 네. 아마 나경원 의원도 상당히 기대치를 크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러닝메이트인 김재경 의원도 네. 지금 이제 러닝메이트 중에서 선수가 제일 높습니다. 사선 의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국회 예결위원장도 하고 상당히 정책 역량도 뛰어나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이 조금 이 그 당선자들에게 이 던지는 소구력이 좀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본부장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일단 그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자숙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좀 예. 느껴지는데 이 차기 당권에 뭐 불출마 또 시사를 했습니다. 예. 당권 도전 정말 안 할까요? 어떨까요?
그래서 최경환 의원의 출마 여부가 좀 최대 관심사인데 네, 네. 본인은 최근에 언론 인터뷰에서 솔직히 누가 등을 떠밀어도 예. 나가고 싶지 않은 심정이다. 이게 끝에 심정이다로 끝냈어요. 네, 그래서 불출마 선언을 왜 하냐 안 하냐 그랬더니 지금 뭐 전당대회 한다고 발표한 것도 아닌데 내가 불출마 선언을 할 수 있겠느냐. 예. 그래서 상당히 불출마 가능성을 높게 했지만 딱 선언을 하지 않았으니까 완전히 꺼진 카드는 아닙니다. 제가 네. 보기에.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전대가 6월, 7월에 열리게 되면 네. 최경환 이제 의원은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예, 네. 그리고 이미 총선에 공천 내분이 격화됐을 때부터 예. 최경환 의원이 그 당시 친박계 이렇게 진박으로까지 상징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사람들은 좀 갈등의 일종의 그 갈등의 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나서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야기가 이미 총선 과정에서부터 나왔고 예. 그래서 그 대안으로 뭐 이주영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몇 명이 거론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에는 최경환 의원이 나오지 않고 친박에서 뭐 이주영이라든가 아까 네. 홍문종 의원은 스스로 나오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네. 그다음에 이정현 의원은 이미 당권 선언 도전 선언했고. 네, 네. 근데 이제 뭐 정우택 의원은 제가 당권 도전하지 않고 예. 대권으로 바로 도전하겠다고 하는 걸 사석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네네. 친박은 그렇게 되고 또 비박에서 또 일부 후보가 나오게 돼서 네. 이런 경쟁하게 되는 그리고 오히려 이 과정에 좀 약하지 않냐 해서 외부의 영입 인사를 또 당권에 출마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논도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아까 교수님께서 잠깐 네. 언급을 하셨지만은 이제 이번 원내대표 이 경선 레이스 관련해서 이 친박계에 좀 분화 조짐이 좀 나타나고 있다. 근데 이제 지금 아까 본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력 당권 주자를 보면은 이제 친박계 주자들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기 전당대회가 이 친박계 어떤 분화에 좀 정점을 찍는 게 아니냐 그런 계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던데. 그럴 어떻게 가능성이 보세요? 크죠. 예. 그럴 가능성이 큰데 이번에 원내대표 경선에서 사실 나경원 의원을 좀 주목되는 이유가 나경원 예. 의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비박계적인 성격이 있는 반면 정진석 당선자는 그래도 범박계 예. 좀 이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를 본다면 나경원 의원보다도 정진석 당선자가 조금 더 가까이 있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 나경원 의원이 승리했을 경우에는 예. 아마 비박계의 분화는 상당히 가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나경원 의원이 당선 친박계. 아, 친박계. 네, 네. 예, 나경원 의원이 이제 당선되면 네. 당권 주자들 쪽에서도 지금 이제 비박계는 뚜렷한 분들이 안 보이지만 예. 비박계가 거기에 상당한 이 힘을 얻어서 예.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출사표 던질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아까 우리 김 본부장 말씀하신 정병국 의원이라든지 네. 또 이 비박계의 삼선 의원들 중에서도 네. 이 소장파 의원들 중에서도 아마 지금 지도부에 이 예. 지금 그 출사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은데 예. 지금 새누리당 경선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같이 뽑는 거기 때문에 예, 예. 지금 이제 물론 뭐 본인은 당권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예. 그 최고위원 안에만 들어가도 지도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비박계의 소장파들 중에도 예. 상당 부분이 아마 표를 던지게 될 건데 네.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이 친박계의 그 분화에 네. 또 다시 또 뭡니까 하여튼 또 동력을 제공하는 네. 그런 식으로 돼서 저는 상당히 이번 원내대표 경선의 결과가 향후 지금 그 새누리당 당내의 이 판도를 알아볼 수 있는 최대의 시금석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원내대표 경선에서 친박 말하자면 범친박, 뭐 친박이 예. 지원하는 후보가 되느냐, 예. 아니면 뭐 비박 후보가 되느냐, 이것이 이제 차기의 그렇죠. 이 당권 구도하고도 예,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두 분 모두요. 예. 일단 그러면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일단 차기에는 친박계가 그러니까 최경환 의원이 지금 일단 자숙 모드에다가 예. 이 전당대회 불출마 의사까지 밝힌 것이 차기 당권에 친박계가 어떤 당권을 쥐기 위한 어떤 그런 사전 포석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뭐 확정적으로. 그렇게 해서 딱 전략과 정치공학적으로 딱 정해서 하는 건 아닌데 네. 나름대로 그런 것도 감안했다고 봐야 됩니까? 이번에는 어떻든 친박을 원내대표 전면에 세우지 않고 예. 비교적 당청 야당과의 원내 협상을 잘 하면서도 예. 당청 관계를 어느 정도 좋게 끌고 갈 수 있는 사람. 예. 그런데 이제 정진석, 나경원 여기 예. 여기 유기전 의원은 뭐 어차피 친박 아니라고 선언했으니까 유기전 의원이 아니더라도 예. 정진석, 나경원 의원 정도 되면은 네. 청와대와의 그런 협력을 제2의 유승민은 안 나온다 이렇게 네,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나름대로 좋게 끌고 갈 거라고 나름대로 믿는 것 같고 네. 친박을 전면을 내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당 대표 때는 친박을 내세우더라도 상관이 없다. 그때 또 시간이 좀 총선 판패 분위기도 좀 지나고 그래서 당권은 반드시 좀 친박이 차지하겠다는 의지가 아마 굉장히 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비박계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무성
또 차기 잠룡으로 흘렀던 김무성, 오세훈 네. 이 두 분 등 이 비박계 그 유력 대권 주자들이 조금 그 전당대회 차기 전당대회 관련해서 차기 당권을 주고 좀 어떤 부활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저는 뭐 그렇게 쉽지 네, 않은 네. 형국이라고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김무성 대표가 지난번 이 총선 참패하고 난 뒤에 당직을 떠났습니다만, 당권을 내놓고 떠났습니다만, 예. 그래서 상당히 나름대로는 자숙 모도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무성 대표가 이 차기 그 대권 지지율에서 예. 그래도 일정한 득표를 쭉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직도 이 정치적인 잠재적인 힘은 분명히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 김무성 대표가 나름대로 그래도 이렇게 이 자숙 모드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절묘한 정치 행보를 잘 하시는 분입니다. 이번에 네. 백상 장기영 선생 추모식 때 공개석상에 나타나서 예. 이 지금 박지원 의원과 이 5분간의 대자이긴 하지만 네. 그런 장면을 연출하면서 세간의 딱 시선을 집중시키고 아, 네. 네, 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만남을 둘러싸고 수많은 정치적 억측, 추측을 만들어내는 네. 그런 장면들 보면서 야 네. 김무성 대표가 아직 정치적으로 살아있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런 식의 아마 행보는 아마 조금 간헐적으로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아마 김무성 대표가 공식적으로 활동을 재개하는 부분은 네. 아마 이번 정기국회가 지나고 난 다음 네. 내년 네. 초쯤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세훈 네, 네. 오세훈 지금 그 전 서울시장은 네. 아마 상당한 기간 자숙 모드를 하다가 네. 내년 4월로 예상되는 네. 이 재보선 선거에서 아마 네. 수도권 험지를 네. 한번 도전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내년 연말 예. 대선 가도를 한번 뛰어들지 말지를 아마 결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또 예. 제가 보기에는 뭐 예. 지금 여권의 대선 주자가 총선 이후에 예. 거의 다 상처를 입고 다 넘어지든지 그런 예. 상황에서 사실은 고갈 상태인데 네. 그런 상태여서 김무성, 오세훈 그래도 지금 여야 대선 주자 하면 김무성, 오세훈 이 씨가 이제 거기 안에 들어가는 예. 그 상황인데 예. 그두 사람은 어떻든 대선 가도에 본인과 또 주변에서 나서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진입 시기는 일단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올해 아까 정기국회 시작하는 9월 초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올 때 네. 그때 시작할 수도 있고 네. 진짜 강풍이 불어오는 연말 연초에 올해 연말 연초에 두 갈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두 사람이 어떻든 한 사람은 이번에 총선 어떻든 당대표로도 총선 참패에 책임이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오세훈 전 시장은 정세균 대표한테 너무 큰 차이로 졌어요. 사실은 네, 네. 큰 차이로 국회의원 선거도 내년 대선에서 자기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게 상당히 명분이 약해요. 그래서 네. 이 두 사람은 제가 보기에 최소한 올해 6개월 이상은 네. 굉장한 자숙 무드고 있는 듯 없는 듯 지내야 오히려 그 6개월 동안 충분한 배터리 충전을 해가지고 네. 나중에 충분히 내년 대선 가도 1년 동안 뛸 수 있는 힘이 나오지 충전도 다 안 해가지고 나오면 중간에 배터리 꺼져버려요. 그래서 네, 네, 네. 제가 보기에 제가 오랜 취재 경험으로 볼 때도 예. 이거는 좀 더 자숙 기간과 침잠 모드를 더 오래 끌고 가는 게 좋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내대표 경선 후보가 마감이 됐는데 6파전입니다. 이쪽은. 4선에 이상민, 강창일 의원, 또 3선에 노웅래, 민병두, 우상호, 우원식 의원 이렇게 6파전 양상인데요. 특이할 만한 것이 친문재인 또 친노계 이 분류되는 후보가 단 한 분도 출마를 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그 좀 뭐 여러 가지 정치 여의도의 전국의 어떤 네. 최근의 상황이랄까요? 이 개파색이 짙은 거에 대한 어떤 역풍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한 어떤 움직임이다 이렇게 해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어제 홍영표 의원이 사실 그 원내대표 경선에 뛰어들 것처럼 다들 알려졌지 않습니까? 근데 예. 어제 본인이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포기 선언을 하면서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했냐면 결국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뛰어들면 결국 또 개파 싸움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사실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전에 새정치민주연합 시절부터 지금 소위 말 친노 진영을 둘러싼 여러 가지 패권 논란들이 사실은 당의 그 발목을 잡았던 아주 아킬레스 건이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홍영표 의원이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는 포기하더라도 당 정권 교체라는 큰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하겠다는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네. 친문, 친노 주류 진영에서는 이번에 이 원내대표 경선은 예. 절대 친노와 비노의 프레임으로 가서는 안 된다. 네. 그럴 때가 가갖고는 진짜 우리는 진짜 소탐 대실할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도 지금 개파 투표냐 아니면 소신 투표냐의 양상이 있다고 해서 소신 투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면 네. 더불어민주당도 말 그대로 그 개파에서 좀 벗어나서 네. 이 아마 좀 이 당선자들 소신에 의한
투표가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그 초선 의원분들이 이번에 초선에 당선되신 분들이 당내에서 상당히 절반 가까이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변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당내 최대 개파를 형성하고 있는 이 친문재인 이 그룹들이 또 표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또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야가 지금 공통적인 점인데요. 지금 여당에서도 지금 친박이 전면에 친박 브랜드를 내세우지 않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친문 브랜드를 내세웠다가는 내년에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대권 가도록 하는 게 가장 이기는 게 가장 큰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담 때문에 이번에 친문을 안 내세운 후보도 안 내세웠고 또 표심에도 우리가 영향을 직접 주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여야 똑같이 여기도 친박에 우리가 표심에 영향을 안 준다고 이렇게 하지만 물밑에서의 적당한 작업은 이루어질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여기도 친문 세력들이 어느 쪽으로 표가 아주 집중적으로 표 단속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지만 어느 쪽으로 표가 쏠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친문 세력들은 아무래도 여기에 6명의 후보 중에 주류 쪽 후보에게 여기 주류와 비주류가 있는데 여기 주류 범주류 해석하는 사람이 이제 우상호 우원식 의원이고 두 우 의원이 범주류로 돼 있고 나머지는 그렇습니다. 비주류나 이제 중도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친문 중에 다수가 주류 쪽 후보를 조금 밀어주는 건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친문은 아니기 때문에 부담은 덜하고 뭐 이런 시각들이 좀 있는데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내대표는 이렇게 하고 당권에도 새누리당은 당권에는 친박을 해서 잡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왜냐하면 자기네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당권이라도 잡아야 자기네 주자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문재인이라는 강한 유력 주자가 있기 때문에 당권 경쟁에도 아마 친문은 전면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 사람들을 아까 지금 거론되고 있는 송영길이라든가 추미애 의원 이런 사람들은 저 직접적인 친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추미애 의원이 친문에 가깝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세대 교체 주자들을 내세워서 당권 경쟁을 시키고 친문을 전면 브랜드로 내세우는 일은 없을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파적인 색채가 좀 짙은 후보에 대해서 이 당선인들이 조금 여러 가지를 정치적으로 감안해서 역선택을 또 할 수도 있는 뭐 이런 가능성도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배제할 수 있는. 당선자들도 아마 이번 선거 과정에서 아마 따갑게 들은 이야기가 당에서 좀 제발 싸움 좀 하지 마라. 그리고 또 개파에 의해서 이렇게 막 휩쓸려 다니지 말라는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그렇다고 해서 당의 최고 오너라고 하는 문재인 전 대표가 누구를 찍으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는 상황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친문 주류 진영에서도 지금 이제 뭐 단일 대우를 갖춰서 누구를 밀자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상당히 소신 투표에 가까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역설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류진 범주류로 이 지금 분류되는 분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도체제의 어떤 분수령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일단 4일 날 원내대표 경선을 하고 그 전날 이제 전당대회 연기론에 대해서 이 당선인 총회하고 당무회를 열어서 연석회의를 열어서 이제 하나의 중지를 좀 모으는 과정이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오늘 말이죠. 그 추미애 이번에 이제 5선 고지에 오른 추미애 의원이 이 조기 전대를 촉구하는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종인 대표의 그 호남 책임론이랄까요? 이제 최근에 조금 친노나 주류, 범주류에서 불거지고 있는 이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이 전당대회 빨리 열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당원대로 열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추미애 의원의 이 오늘 이제 기자회견 내용은 문재인 전 대표하고 약간 그쪽 세력들 의견하고 약간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김종인 전 대표의 가 지금 바라고 있는 전대 연기론이 일단 탄력을 상당히 잃게 되는 그런 한 계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일단 생각하는데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총선 이후에 그 지금 대표라고 하는 무대에서 내려오기를 굉장히 지금 좀 싫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대표직을 유지하고 싶어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중진회의가 열렸는데 중진회의가 사실은 이 3일에서 이 논의를 앞두고 좀 이 전대 연기를 좀 바람 잡아볼까 군불대기 하는 모임이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서로 반으로 전대 연기론과 전대 연기 반대론이 엇갈렸는데 굳이 말하면 전대 연기 반대론이 한두 명 더 많았다고 하는 게 그 어떤 그때 그 소위 카운트를 구체로 해본 사람들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또 중간에 그 이번에 무슨 세미나
총선 평가에 대한 세미나에서도 네. 호남 패배에 대한 김종인 대표 책임론이 많이 거론됐고 네. 그다음에 오늘 이제 추미애 의원의 이러한 기자회견 오늘 여기서 한 내용도 보면은 호남 참패를 가져온 비대위 유지는 호남을 포기하는 것이랑 다름없다. 예. 이런 게서 계속 그러한 목소리들이 좀 더 확산되는 예. 그리고 또 김종인 대표 측에서는 계속 전대 연기론을 확산하려고 하는 움직임인데 과연 이 혐기를 위해서 어느 쪽으로 가느냐. 예. 제가 보기에는 갈수록 이 전대 연기론에 반대하는 거 이런 예. 목소리가 조금 더 커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일단 원래는 합의 추대를 하려고 하다 합의 추대가 이제 문재인 전 대표와 김종인 대표와의 그 만찬 회동 네. 이후에 이제 사그라들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전당대회 연기론이 남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좀 무게가 실리는가 했는데 중진 모임에서 또 반대 의견 쪽에 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조금 전대 불가론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모양새인데. 사실 3일 예. 그때 결정이 좀 날까요? 날 수 저는 있을까요? 뭐 결정이 나올 것 같은데 네. 방금 우리 김 부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전대 연기론이 상당히 힘을 벌써 잃은 형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뭐 이 김종인 대표의 체제가 네. 상당히 오래될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내년 대선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했던 관측이 나왔던 이유가 문재인 예. 전 대표가 비례대표 파동 때 김종인 대표 자택을 찾아가서 하신 얘기 아닙니까? 예, 예. 총선 말고도 총선 이후에 대선까지 될 역할을 때까지 역할을 역할로, 해달라는 예, 예. 이야기인데 그 역할이라는 부분이 네.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는 아마 당권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네. 이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난번 강주에서 내려가서 했었던 이야기가 당권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않겠습니다. 예, 예, 이야기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뭐 지금 김종인 대표를 합의 초대한다든지 예. 아니면 뭐 경선이 벌어진다더라도 대세를 몰아주고 하는 부분들이 예. 자기는 해서는 안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아마 김종인 대표가 그렇다고 한다면 김종인 대표가 본인이 가면 지금 경선에서 뛰어들어서 예. 자력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는 또 김종인 대표는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본인은 쉽게 말하면 꽃가마를 태워달라는 이야기인데 네. 지금 친노 친문 주류진영 입장에서는 네. 그런 식으로 가갖고는 지금 현재가 이 더불어민주당의 갖고 있는 민주적 정통성에 위배된다. 예, 예. 이것이 결국은 다음 그 대권까지 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게 그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가 그렇다고 한다면 김종인 대표가 여기서 낙마시킬 것이냐? 네. 그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김종인 대표를 중심으로 한 쪽에서는 이제 그럼 올 정기국회까지는 한번 끌고 가보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김종인 대표가 지금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거든요. 예. 대책이라는 것 자체가 당이 지난해의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분당되는 국면 과정에서의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려는 일종 과도적인 성격의 단체라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는 당을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네. 그런 명목론이 오히려 더 힘을 받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네. 저는 전대 연기론과 이 찬성과 반대가 상당히 5대5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만 네. 이것이 그러니까 이 당의 그 체제를 정상화해야 된다. 그 명분론을 이기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그럼 정기 연대로 힘을 받아야 된다.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3일 날 결정은 결국은 이 당을 정상화하는 체제로 아마 조기 전대 쪽으로 아마 굳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당대표 어떤 당권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가 사실상 그 김종인 대표와의 만찬에서 약간 제동을 걸었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전대 연기 카드 이런 것들이 불발이 된다면은 이 김종인 대표의 비대위 대표의 향후 어떤 거치, 예. 향후 역할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좀, 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그래서 같은데요. 그 이번에 대표에서 완전히 물러나 버리면 네. 뭐 토사구팽, 뭐 용도 폐기, 뭐 네. 이런 논의 나오면은 그 문재인 전 대표 측한테도 굉장히 불리한 부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뭐 그 지난 만찬 회동에서는 네. 수권 비전 위원회라고 하는 네. 그 자리에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고 또 김종인 대표는 예,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하여튼 끝나고 나와서 문재인 전 대표가 한 얘기는 수권 비전위원 같은 걸 맡아서 경제 민주화의 스피커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표직을 그만두더라도 그러한 여러 가지 이 경제 민주화라든가 이런 정책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겨서 예. 예우 최소한의 예우를 하겠다는 게 소위 친문 그룹 당의 주도 세력인 친문 그룹의 얘기인데 예, 예. 아무 대주주 세력이 그렇게 하는데 CEO가 어떻든 그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전대 연기론이 상당히 원래 전개 연기로 한다는 것은 원칙에서 벗어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 3분의 2 이상의 의견이 사실 있어야 돼요. 아까 지금 반반으로는 아닌다면 네. 힘을 잃게 되고 그러면은 조기 전대로 가느냐? 네. 제가 보기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조기 전대로 가거나 네. 최소한의 그런 식으로 바로 토사구팽하는 이미지를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네.
중간 접점으로 거론되는 게 일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그러니까 원래 김종인 대표는 원래 문재인 전 대표의 원래 대표 때 임기였던 내년 2월까지 처음에 하고 싶다 하다가 예. 그게 안 되니까 연말까지 정도 이야기 지금 되고 있는데 네, 네. 연말까지 아니라 서늘한 가을 바람이 부는 네. 9월 초에 전대를 그 정도로 적당히 늦춰서 네. 그러면 그때 물러나는 건 확실히 확인을 받아놓고 싶다 이거죠. 네. 문재인 전 대표 측도 얼마 전에 회담 끝나고 나와서 장문이나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이 네. 김종인 대표과의 신뢰는 사실 많이 깨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오래 하게 할 수는 없는데 네. 한 두어 달 연장하는 이런 방안은 일정한 중재안으로 모색되는 게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재안이 3일날 그 연석회의에서 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제 국민의당 한번 살펴볼까요? 이 연일 그 거침없는 우리 박지원 이제 원내대표의 합의 추대가 된 이후에 발언들이 이제 상당히 화제가 되고 또 역할 이런 것들이 다른 당의 원내대표 경선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관측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국회의장 선출에 대해서도 이거 야당 제1당에다 주지 않고 새누리당에 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가능성까지 이제 시사를 하면서 상당히 좀 논란이 일었는데, 그 이후에 또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을 배제하거나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약간 좀 한 발 빼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또 연정론도 사실은 함구령을 좀 내리고요, 당내에서 그렇게 좀 알려지고 있는데. 저는 보니까 네. 요즘 그 총선 끝나고 나서 전국 상황에서 지금 박지원 원내대표 내정자가 네. 거의 원맨쇼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전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데 사실 뭐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통치 스타일이 변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네. 국회의장도 줄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했다가 아니다 뭐 그런 건 아니다 발을 빼고 네. 또 친노는 안 된다고 또 이야기를 했다가 또 발을 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보면 네. 아주 지금 그 박지원 원내대표 내정자가 역시 네. 원내대표가 이제 이번에 3선 세 번째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뭐 우리나라 헌정사상 초유의 뭐 거의 기록일 것 같은데 네. 이 정도의 나름대로 이 지금 이제 이 원구성 협상에서의 우위권을 확실히 지기 위한 네. 하나의 노련한 저는 노림수라고 봅니다. 사실 그거 보면 이 지금 박지원 원내대표가 지금 친노는 안 된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거는 뭐 정치 도의상으로도 좀 문제는 있지만 이 제도적으로도 사실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예.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니까 3당 원내 교섭단체 간 협의에 의해서 네. 더불어민주당에게 국회의장을 준다고 했을 때 네. 그러면 그때는 가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국회의장 후보는 어떻게 뽑습니까? 그 의원들끼리 의원총회에서 뽑는 거거든요. 그건 네. 누가 될지 모르는데 친노된다 안 된다고 자기가 미리 이야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네, 하는 거 보면 네. 이 그 더불어민주당의 주류 진영에 대해서 나름대로 견제구를 던지는 거죠. 그렇다고 그렇게 던져놓고 그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후폭풍이 오니까 네. 나는 특정인을 배제한다 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또 발을 빼지 않습니까? 네. 이것들을 보면 역시 이 박지원 원내대표의 노련한 이 정치 협상술, 네. 이 나름대로 이 그 그러니까 원구성 협상을 위한 고지선점을 위한 하나의 포석이라고 저는 그렇게 전국을 봅니다. 들었다 놨다 하는데 또 여러 가지 그 역풍도 또 맞을 수 있으니까 적당히 이제 조절을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속도 조절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네, 박지원 원내대표는 아까 전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데 네. 누굴 그렇게 비유하더라고요. 더민주에는 김종인이라면 그때 총선 기간 네.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박지원 대표가 김종인 이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뿐만 아니라 전국 전체를 제3당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처럼 네. 제38석을 가진 정당이 123석, 122석 정당을 지금 갖고 약간 노는 이런 정도의 있었는데 너무 네.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게 나오니까 또 약간 수위 조절하면서 치고 빠지고 하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박지원 원내대표는 그런 노련한 원내대표의 경험, 뭐 기네스북에 오를 한국뿐만 아니라 뭐 세계에서도 3선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면서 뭐 성동격서 전략도 펴고 대통령을 거론하지만 사실은 또 더민주를 또 겨냥해서 하는 얘기거든. 대통령이 어떻게 바뀌면 막 이렇게 하는데 더민주한테 야 신경 써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잘 나가면 이런 식으로 캐스팅 보트를 아주 제대로 행사하는 제3당으로서. 그러나 이제 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너무 나가면 1당과 2당이 더민주당에서 그런 발언이 나왔어요. 야, 넌 국민의당에서 너무 나가면 우리가 1당, 2당 손잡아 버린다. 어떤 현안에 대해서는 1당, 2당 손잡아버리면 3당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원내 원구성 협상에서도 1당, 2당이 딱 담합해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의견을 모아버리면 사실 3당이 설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미연에 박지원 원내대표도 여러 가능성을 다 알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고차 방식, 간정식이거든. 이 3당, 이 황금 분할 구도에서. 그래서 박지원 원내대표가 처음부터 지금 여러 전략을 구사하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 뭐 그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새누리당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3당의 모든 그 차기 원내 지도부가 이번 주에 확정이 되는데 이 삼국지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답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